오늘 이야기할 구아달카날 해전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 당시에 구아달카날을 두고 벌어진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의 마지막 주요 해전입니다. 이 이후에도 소규모 해전과 양쪽 사이에 마찰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큰 해전은 구아달카날 해전으로 끝이 납니다. 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구아달카날이라는 섬 하나를 두고 미국, 일본 둘 다 무려 3달째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1942년 8월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11월까지 되었으니까요. 구아달카날에서는 섬을 두고 육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미 해군, 일본 해군 양쪽 모두 어떻게든 구아달카날의 새로운 물자, 새로운 병사들을 상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구아달카날 주변 해역을 두고서 양쪽이 치열한 해전을 벌이게 되고요. 저희가 지난 여러 에피소드에서 구아달카날을 두고 벌어졌던 해전들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양쪽 모두 치고받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꽤 엇비슷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어느 한쪽이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바다에서만큼은 일본 해군이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죠. 미 해군이 약간 좀 간신히 버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저희가 볼 11월에 있는 과달카날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패배하면서 이제 과달카날 전투 자체가 미군에게 정말 유리하게 확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과달카날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이 해전이 전쟁사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재밌는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러일 전쟁, 스시마 해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 스시마 해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전함이 주요 전장에 투입되어서 상대 전함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달카날 해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러일 전쟁, 스시마 해전 이후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들어서는 해전이 이미 항공모함 위주의 전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양쪽 전함이 서로 한포 대결을 벌이는 전투는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특히나 일본 전함이 스시마 해전 때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 전함과 1대1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는 과달카날 해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물론 2년 뒤에 벌어지게 되는 레이테만 해전 때 일본 전함들이 한 번 더 미 전함들과 한포 대결을 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한포 대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일본 배들이 두들겨 맞기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벌인 한포 대결이라 하자면 과달카날 해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해군이 스시마 해전 이후 항상 강조하던 함대 결전 사상, 이거는 제 생각엔 과달카날 해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고요.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죠. 또한 처음 건조될 때만 해도 일본 해군의 워너비, 꿈이었던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 이 두 척이 침몰한 해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해군의 패기와 그 꿈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히 볼 겸 히에이, 키르시마 두 척의 전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전함 덕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컨거급이니 무츠급이니 야마토급이니 배수량이 어쩌고 저쩌고 14인치 함포랑 16인치 함포가 어떻다 더 세다 장갑 두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가 뭔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뭔가 너무 덕후들의 세계 같고 전문적인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경에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달카날 해전에 나오는 전함 두 척을 통해서 그 일본 해군 역사라기보단요 일본 전함들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전 세계가 거함 거포주의 때문에 누가 더 센 전함을 만드는지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때까지도 과달카날 해전이 있던 당시까지도 일본은 항공모함보다 전함이 더 소중한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무식한 동시에 대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의 이런 생각을 전함들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 해군이 전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한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아꼈느냐. 왜냐하면 정말 끝까지 전함을 안 쓴단 말이에요. 1942년 8월 구아달카날 전투가 시작했을 때 일본 해군은 남서태평양에 정말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구아달카날에서 2000km 떨어져 있던 추룩섬에 있는 기지에
컨고급 전함 4척과 전함 무츠, 야마토까지 해서 전함을 여러 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정말 전투에서 과달카날 전투 다 끝나고 일본이 적하고 물러날 때까지도 이 전함들을 다 투입하지 않습니다. 전함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있어요. 반면에 항공모함은 마치 막 미끼처럼 던지는 모습도 일본 해군이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작 중요한 항공모함은 막 쓰면서 전함을 아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함들은 나중에 미 해군 전함과 맞대결, 함대 결전을 벌일 때까지는 아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아끼던 전함들을 일본이 마침내 꺼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10월에 있었던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서 일본 중순양함들이 크게 패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미 함대와의 한포 대결에서 진 거죠. 일본 해군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포 대결을 하면은 우리가 세계 최강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시마 해전 때 그 엄청난 대승리를 거둔 이후로 그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니까 일본 해군이 어쭈 이것들 봐라 이러고서는 자기들이 아끼고 있던 전함들을 출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함 컨고와 하루나 이 두 척이 핸들슨 비행장을 포격하러 가죠.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저희가 저번에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스시마 해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전함들이 대규모 해전에 나서게 되어요. 중요한 건 전함은 아직까지도 아껴야 하기에 다 내보내진 않았습니다. 몇 척만 보낸 거죠. 게다가 10월에 있었던 산타크루즈 해전으로 일본 항공모함들이 큰 피해를 입고 당분간 작전 수행을 할 수 없게 변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안고서 일본 전함들이 출격을 하게 되고요. 미 해군 역시 이를 막기 위해서 전함들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해전, 과달카날 해전, 저희가 총 약 2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전함들에 관한 간단한 배경 이야기와 거함 거포 시대에 대한 간단한 경쟁 재밌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달카날 해전 전반부인 11월 13일 새벽에 격렬한 해전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인 2편, 과달카날 해전 2편에서는 이제 해전 자체의 중후반부에 벌어진 사건들을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총 2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조사를 했고, 또 본인이 제가 해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전함 덕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자세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주인공인 전함들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강조하는 콩고급 전함에 대해 보죠. 콩고급 전함이 뭐냐?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콩고라는 전함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비슷한 배들을 모두 콩고급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해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콩고 시리즈 전함 4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전함 2척도 콩고급 전함입니다. 바로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 이 2척이에요. 그래서 이 전함들이 핵심 주인공이고, 재밌는 건 일본 해군 전함 중에서 그나마 제 몫을 다했던 전함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12척의 전함 중에서 진짜 전함 같은 전투를 치르고 전함이 건조된 목표를 달성했던 배는 얘네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전함이 건조된 목표가 뭐겠습니까? 대포로 상대배를 공격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일본 해군은 마지막까지 미련하게 전함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미 해전은 항공모함이 주인공으로 대체됐잖아요. 전함은 항공모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대부분 일본 전함들은 함재기의 압도적인 공격 때문에 침몰한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인 야마토와 무사시 2척 모두 상대 전함한테 침몰하거나 함대 결전 벌이다가 침몰한 게 아니라 2척 모두 항공기에 폭격에 맞아서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것만 봐도 일본이 상당히 무식했죠. 전함에 너무 집착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전함답게 싸운 배들이 몇 척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히에이와 키르시마 이 2척은 그나마 일본 해군이 인정을 해요. 얘네는 그래도 전함답게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건 이 2척의 전함 모두 당시의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에서 가장 낡은 전함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조된 전함들이니까 얼마나 낡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가장 낡았고 그 성능도 제일 후진 전함들이었는데,
재밌게도 가장 활약한 전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도 참 재밌는 게 제일 낡고 후진 전함이었기에 일본 해군이 그만큼 막 여기저기 이 전함들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함들과는 달리 활약할 기회를 좀 얻었던 거죠. 이 전함들이 건조된 과정을 보면은 그 일본 해군의 발전 그리고 그 패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상당히 무식한 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때는 1905년 러일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905년 러일 전쟁, 그것도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한국 동해 바다에서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일본 해군이 제일 좋아하는 전함 대 전함의 맞다이 한포 대결에서 승리를 한 거죠. 이때부터 일본 해군이 전함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항공모함도 없고 어뢰나 폭탄을 장착해서 뭐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항공기도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해군의 전력이란 말 그대로 누가 더 큰 대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승부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커다란 대포를 장착하고 있는 전함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해군도 본격적으로 최신 전함을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해군도 더 크게 발전시키고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일단 두 가지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본 해군이 돈이 없다는 거죠. 러일 전쟁 쓰시마 해전 때 썼던 주력 전함들을 사오는데 썼던 돈 때문에 일본 경제가 휘청휘청 했었습니다. 전함이 그렇게나 비쌌어요. 당시 드레드노트급이라 불리는 새로운 최신 전함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던 영국 해군조차 신의 전함들을 만드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커다란 대영 제국 해군도 전함이 너무 비싸서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저기 동양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섬나라 일본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 경제 상황도 안 좋아져서 일본 해군은 당초에 만들기로 했던 전함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배를 건조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 것도 열받는데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함 기술이나 해군 선박 기술은 영국이 전 세계 넘버원이었는데요. 다들 영국 눈치 보고 영국한테 전함을 비싼 돈 주고 사오던 때입니다. 이런 일화들은 예전에 쓰시마 해전 이야기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일본이 러일 전쟁 때 쓰던 전함도 영국한테 다 사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 앞으로 건조될 최신 전함 역시나 영국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일본 해군은 답답해집니다. 나름대로 쓰시마 해전에서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켰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도 해군 세계 탑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점점점 유럽 해군이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던 거죠.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죠. 자, 때는 러일 전쟁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이 대승리를 한 직후인 1906년입니다. 이때 일본 해군이 야심차게 국산 전함 두 척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만든 전함인 사스마와 아키 두 척을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쓰시마 해전에서 썼던 영국산 전함이 미카사보다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났습니다. 이 전함들을 보고서 일본 애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러시아 함대도 박살내고 이젠 유럽보다 자기들이 전함도 더 잘 만든다 이거죠. 그런데 사츠마와 아키가 발표되기 직전에 영국이 드레드너트라는 새로운 전함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드레드너트가 가히 혁명적인 신의 전함이었거든요. 오늘날까지도 전함을 구분할 때 프리-드레드너트, 드레드노트급 이전의 전함과 드레드노트 클래스, 그러니까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라고 나눠서 구분을 할 정도입니다. 핸드폰으로 알기 쉽게 비유해보자면 첫 아이폰의 등장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예전 핸드폰들을 고대 화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아이폰이. 그래서 당시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등장이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전함을 나누는 지표 같은 거의 뭐 혁신 전함인 셈이죠. 영국이 갑자기 혁명과 같은 전함을 선보이면서 일본이 그동안 열심히 돈 들여서 만들었던 전함 두 척은 완성과 동시에 구식 전함이 돼버립니다. 돈만 많이 들었고 만들어 놓고 봤더니 드레드노트급 이전, 프리-드레드노트라고 분류되는 구식 전함이 돼버린 거죠. 일본 해군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함들은 절대로 싼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완성과 동시에 꽂은 게 됐으니까. 게다가 영국 해군한테 한 발 뒤처진 거니까
얘네가 약간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영국 해군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싶어 이런 게 있었는데 계속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도 드레드너트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금을 들여서 드레드너트급 전함 세츠와 카와치를 건조해요. 이 당시 일본 경제는 공황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는데도 영국 해군을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정말 무리해서 두 척을 만듭니다. 이때 어떤 재밌는 해프닝이 있냐면 처음 세츠와 카와치를 건조할 때만 해도 일본 해군은 기존에 쓰던 49경장 12인치 포를 전함에 장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배를 만들던 중에 긴급 소식이 접수되어요. 무엇이냐? 영국 해군이 만들고 있는 전함의 한 포는 일본 전함 것보다 더 큰 59경장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일본 해군도 야 우리도 저걸로 만들어라 이랬던 거죠. 질 순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한 포를 새로 달다 보니까 마침내 일본 해군 예산이 바닥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영국 해군이랑 같은 이 한 포를 장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건조된 세츠와 카와치는 전함에 있는 한 포가 어떤 건 45구경장, 어떤 건 59경장 이렇게 제각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돈을 썼는데도 결국 영국이 만들었던 전함을 따라잡질 못한 거죠. 그러는 동안 영국은 1912년에 기존 전함보다 더 큰 13.5인치 한 포를 장착한 오리온 전함을 선보입니다. 그때까지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전함들의 한 포가 12인치였거든요. 이젠 대포 크기에서도 일본이 밀리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함 대 전함의 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포 크기죠. 근데 대포 크기에서 밀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일본 해군이 영국 해군보다 약하다는 소리잖아요. 영국이 만들었던 오리온급 전함은 기존에 있던 전 세계 모든 전함을 압도하면서 또 한 번 거항 거포 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영국 해군이 이번엔 인빈시블이라는 순양 전함을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배틀크루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급의 전함이었어요. 원래 전함은 무시무시한 크기의 한 포에 두꺼운 장갑을 칭칭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점이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였어요. 영국 해군은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순양전함이라는 새로운 함선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함이 가진 파괴력과 순양함급의 속도를 가진 전함도 아니고 순양함도 아니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해 있는 새로운 클래스의 배가 순양전함이 되겠습니다. 일본 해군도 이쯤 되면 자기들 손으로 영국을 뛰어넘는 전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패배를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1910년에 영국 조선사 Vickers Shipbuilding and Engineering에 순양 전함을 주문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네 최신 순양 전함 한 척만 뭐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에 부탁을 한 거죠. 일본 해군이 비커스의 선박을 주문하면서 강조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세계 탑급으로 만들 것 이거겠죠? 특히나 너네 나라 영국 전함보다 더 좋아야 된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원래 영국은 12인치 한 포를 배에 장착하려고 했거든요. 당시 영국 해군의 통상적인 전함들은 다 12인치 포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일본이 야 그걸로는 안 된다. 더 큰 대포를 달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클라이언트, 고객의 주문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이 영국이랑 동맹국이기도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영국 측에서도 알겠다 이러고선 일본의 요구대로 더 큰 대포인 14인치 한 포를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1913년에 배가 완성되어요. 그때까지 일본이 만들었던 그 어떤 전함보다 강력한 동시에 가장 비싼 전함이었습니다. 이 배가 바로 일본 순양 전함, 순양 전함 콩고우입니다. 저희 저번 에피소드에도 잠깐 등장했었죠. 1942년 10월에 과달카날 핸들슨 비행장에 한 포 사격을 가했던 그 전함입니다. 콩고우는 건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함포였던 14인치 대포를 8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본 해군은 만족스러웠어요. 그 어떤 영국 전함도 자기들 배보다 큰 대포를 가지고 있질 않았거든요. 거기에다 속도도 27노트로 거의 시속 50km를 낼 수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함이었습니다. 일본은 콩고우를 이제 사들이면서 영국을 졸라서 이 배의 설계도까지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힘, 또 돈의 힘으로 영국에게서 설계도를 사간 건데 뭐 앞으로 전함은 일본에서 직접 만들겠다 그런 셈이죠. 그렇게 해서 콩고우가 만들어진 이후 일본이 콩고우의 설계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순양 전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 순양 전함 히에이가 1915년에는 순양 전함 하루나와 키르시마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전함들 모두 콩고우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기에 다 같은 성능의 비슷비슷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콩고, 히, 하루나 키르시마 이렇게 네 척을 저희가 콩고급 전함 또는 콩고 네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콩고 시리즈의 네척 전함이란 소리겠죠. 이 네 척 중에서 히에이와 키르시마가 오늘 저희 과달카날 해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에이, 키르시마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일본은 세계 최강인 콩고급 순양전함을 무려 4척이나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영국 해군 앞에서 꿀릴 일도 없게 됩니다. 영국조차 제1차 세계대전 때 콩고급 4척을 유럽에 파견해달라고 일본한테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분 좋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지고 있다가 이제 좀 영국 해군을 따라잡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거함고포 시대에서 콩고급 전함 4척의 명성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콩고급 순양전함 4척을 일본이 보유한 그 순간 영국은 자기들이 일본한테 줬던 설계도를 베이스로 더 발전한 순양전함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준 거는 준 거고 그거를 토대로 우린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미국 역시 콩고가 완성되고 바로 다음 해에 14인치 함포를 장착한 전함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 해군도 질 수 없어요. 콩고가 일본 해군에 취역한 지 불과 2년이 지났을 때 일본 해군은 14인치 함포를 1.5배 더 많이 장착하고 있는 새로운 전함 두 척인 후소와 야마시로를 만듭니다. 마치 오늘날 그 기업들의 스마트폰 전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종이 거의 매년, 매 분기마다 출시되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그 순간 옛날 기종은 구식폰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해보면 옛날 기종이 그렇게 못 쓸만한 것도 아닌데 왠지 옆에 가 쓰는 것보다 낡아 보이고 새로 나오는 기종이 너무 좋은데 보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야 하는 부담을 저희가 소비자로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함거포 시대의 경쟁과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함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옆 나라에서 더 큰 전함을 만든대. 그러면은 따라잡아야 하는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순양전함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콩고급 순양전함 4척은 14인치 함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함급의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순양함급 속도예요. 이것까진 좋은데 속도를 내야 하다 보니까 배가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함보다 장갑이 얇았어요. 방어력이 약하다는 소리죠. 이렇다 보니까 정작 전함과 1대1 맞대결을 펼쳐야 할 경우에 아무리 화력이 전함과 비슷하다 해도 방어력이 약하다 보니까 전함을 이길 수가 없던 겁니다. 영국 해군도 유틀란트 해전에서 순양전함 3척을 잃으면서 순양전함에 대해 회의적이게 되고요. 일본 해군도 비싼 돈 들여서 순양전함 4척 샀는데 보니까 이게 실제 전투 벌어지면은 좀 약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콩고급 전함 4척 모두 점점 시대에 뒤처지게 된 거예요. 누가 콩고급보다 더 센 전함을 계속 만들고 있고 순양전함도 약점이 드러났고 이렇다 보니까 일본 해군도 콩고급 순양전함 4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4척 모두 대대적인 개장을 하기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하기로 한 거예요. 라이벌인 영국 해군에게 밀릴 수야 없잖아요. 그래서 콩고급 4척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일단 가장 중요했던 장갑을 강화해요. 전함과의 싸움에서 장갑이 얇아서 대적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이 일단 증가가 됩니다. 또 함포의 사정거리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엔진도 최신식으로 바꿔요. 그때까지는 석탄을 떼서 움직이던 보일러가 이제는 석유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쉽게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운 옷을 잔뜩 입고 리뉴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이 너무 올드 패션이에요. 복고풍이었는데 백화점에 가서 싹 새걸로 빼입게 된 거죠. 그래서 전함이 원래 있던 이 오래된 순양 전함들이 4척 모두 새로운 옷을 잔뜩 입은 겁니다. 근데 옷을 계속 걸치다 보니까 무거워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콩고급 4척 모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 같은 빠른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 대신에 공격력도 올라갔고 방어력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콩고 전함 4척 모두 순양 전함이었는데 그냥 전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게 콩고급 전함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에피소드 구아달카날 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구아달카날 해전에는 앞서 본 콩고급 전함 중에서 두 척이 참가하게 됩니다. 바로 히이와 키르시마 이렇게 두 척이 해전에 참가해요. 1942년 구아달카날 전투 당시에 히이와 키르시마는 둘 다 건조된 지 27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전함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입장에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12척의 전함 중에서 제일 꽂은 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제일 꽂은 전함을 구아달카날 전투에 투입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미군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건 일본 해군도 알아차렸을 텐데 말이죠. 왜 하필 제일 안 좋은 배를 투입했을까? 그때 남태평양의 추격섬에는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최신 전함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이었던 야마토도 있었고요. 콩고급 4척보다 훨씬 강력했던 전함 무츠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 해군은 얘네를 투입하지 않고 제일로 안 좋은 전함 콩고급 낡은 전함 2척만을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제 생각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함은 함대 결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아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적군 전함이 나타날 때까지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새거이면 새거일수록 최신일수록 최신일수록 가장 중요한 함대 결전을 위해서 전함은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함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전함을 출격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함 중에서 제일 낡은 콩고급 전함을 출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굴려먹기 좋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이 전함들이 속도가 빨라서 그랬어요. 지금 이 전함들은 어떤 임무에 나서게 되냐 하면요, 구아달카날 섬에 있는 핸더슨 비행장 포격 임무에 나서는 겁니다. 저희가 직전 에피소드에서 콩고급 전함 두 척인 콩고와 하루나가 핸더슨 비행장의 무지막지한 폭격을 한포 사격을 가했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본 해군이 핸더슨 비행장에 한포 사격을 가하기 위해서 맨날 밤에만 왔다고 했었잖아요. 얘네가 왜 밤에만 올 수 있었냐 하면은 밤에 구아달카날 주변에 가서 한포 사격을 한 다음에 낮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아나야 했거든요. 날이 밝고 해가 뜨면 핸더슨 비행장에서 미군 폭격기들이 출격해서 복수하러 오거든요. 그 전에 최대한 멀리 도망가 있어야 했던 거죠. 이런 임무에는 콩고급 전함이 제격이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순양 전함이라서 그 태생이 좀 발이 빠르잖아요.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콩고급 전함들이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더 하는데요. 이로써 전함의 화력을 가진 동시에 속도는 매우 빠른 시속 55km까지 낼 수 있게 된 거죠. 밤에 몰래 가서 무지막지한 폭격을 가하고 빨리 도망치는 힐앤런, 치고 튀기 작전에는 가장 제격인 전함이었던 겁니다. 치고 빠지기네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콩고급 전함들이 적극 구아달카날 해전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가 업그레이드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 어땠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Hiei is a Congo-class battleship and displaces more than 36,000 tons with a crew of 1,300 men. In addition to her main battery of 8 14-inch guns, she's armed with 16 6-inch flak guns, 8 5-inch rifles, and as many as 118 machine guns. Hiei is a menacing sight on any battlefield.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가볍게 히에이의 전력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분을 인용해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음향 편집 능력을 길러서 이렇게 좀 느낌 있는 세련된 설명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히에이는 1300명이 탑승할 수 있었고 14인치 주포 8개와 6인치 부포 16개, 5인치 포 8개로 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공방어를 위해서 118개의 기관총이 배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실로 강력합니다. 이번 구아달카날 해전에 같이 투입될 자매함 키르시마 역시 비슷한 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 두 배만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전함 히에의 경우에는 1930년에 런던 해군 군축조약의 전함 보유 제한 때문에 현역에서 잠시 이탈했던 배입니다. 그래서 잠깐 연습함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콩고급 전함, 그러니까 친구들이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할 동안 얘는 연습함으로 전락해서 대포도 떼어내고 속도도 반토막나는 다운그레이딩을 했습니다. 좀 섭섭했겠지만 나중에 히에이한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떼어내면서 전함 안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 공간에다가 이것저것 예쁜 장식도 하면서 멋지게 꾸며서 일본 해군이 연습할 때 천왕이 타는 순시 군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천왕이 타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에게는 가장 잘 알려진 전함이 됩니다. 만약에 일본이 무리하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희에이는 남은 여생을 뭐 가끔씩 심심할 때 천왕로 태우고 평소에는 연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 나가고 하면서 조용히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무리하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죠. 게다가 일본이 영국까지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콩고급 전함을 만들어줬고 전함 만드는 노하우까지 줬고 많은 지원을 해줬던 이런 영국까지 일본이 배신해버려요. 그러니까 1936년에 해군 군축 조약을 탈퇴하는데 한마디로 우린 이제 너네랑 별개로 맘대로 해군 강화시킬란다 이렇게 일본이 선언한 겁니다. 이러면서 희에이도 연습함에서 전함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1914년 완성된 이후 연습함으로 활동하면서 희에이가 더 꽂은 배가 되었는데 갑자기 최신식 전함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잖아요. 따라서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콩고급 전함 4척 중에서 가장 최신식 전함과 비슷한 형상을 띠게 되어요. 속도도 최대 시속 55km까지 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속 전함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전함으로 변신을 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가 희에이에 대해서 알아본 간단한 내용인데요. 키리시마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키리시마는 콩고급 전함 4척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건조된 배입니다. 희에이보다는 1년 늦게 준공되었고요. 콩고 시리즈 전함 중에서 3번째 건조된 하루나와 4번째 건조된 키리시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건조된 전함입니다. 이 두 척은 각기 다른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거든요. 근데 이 건조 과정이 좀 재밌어요. 하루나는 고베에 있는 카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키리시마는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건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민간 조선소가 둘이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라이벌 의식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보다 훌륭한 전함을 상대보다 먼저 건조하려고 둘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꾼들이 일하고 조선소가 가동된 끝에 키리시마와 하루나 이 두 척 모두 정말 비슷한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카와사키 조선소에서 하루 일찍 전함 하루나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조선소는 열받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대보다 겨우 하루 차이로 하루든 아니든 이제 2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키리시마를 그때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 둘 사이의 라이벌 의식이 워낙 치열했기에 일본 해군도 양측 관계를 배려해서 중공 인도는 키리시마와 하루나 두 척 모두 같은 날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해프닝이 있던 거죠. 그렇게 키리시마는 마지막으로 건조된 콩고급 전함이 됩니다. 네, 하루 차이로 막내 전함이 되었어요. 키리시마 역시 몇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속 55km를 낼 수 있는 고속 전함이 되었고요. 방어력도 소폭 증가합니다. 중요한 건 키리시마의 태생이 아무래도 순양 전함이었잖아요. 말씀드렸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벼워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했다고요. 이렇다 보니 아무리 방어력을 업그레이드를 해도 1930년 이후 건조된 여타 전함들에 비하면 방어력이 약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볼 과달카날 해전에서 키리시마가 싸우게 될 미 전함 사우스 다코타에 비하면 사우스 다코타? 네. 여기에 비하면은 종이장급일 정도로 키리시마의 장갑이 얇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어요. 자, 그렇게 희에이와 키리시마가 과달카날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 건조되었을 때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강의 전함이었어요. 일본 해군의 패기를 보여줬고 자랑스러운 배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느 사이 세월은 무심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낡은 전함이 되었죠. 이 배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출격한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일본군은 1942년 10월에 과달카날 섬에서 벌어진 육상 전투에서 결국엔 핸들슨 비행장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미군에게 패배해서 엄청난 사상자만 내고 섬 반대편으로 물러나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 육군은 과달카날 섬에 더 많은 병력을 상륙시키자는 야심찬 동시에 상당히 미련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1942년 8월에 있던 테나로 전투, 1942년 9월에 있던 피해 능선 전투에 이어서 1940년 10월에 있던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또 패배한 거잖아요. 한 달 간격으로 매번 공격을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얘네가 포기를 몰라요. 1942년 11월에도 또 한 번 공격을 해보자는 겁니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한탕 크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1만 명의 육군 병사들을 과달카날로 실어 나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갔던 그 어떤 규모보다 커요. 아예 과달카날에서 대전쟁을 한번 해보겠자는 심산이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겁니다. 이 1만 명의 병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일본 육군은 일본 해군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1만 명을 수송하기 위한 11척의 대형 수송선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상륙에 필요한 물자, 선박 등도 모두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수송선 11척만 느릿느릿 가다 보면 핸더슨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 공군에게 공격받아서 모두 침몰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송선을 호위할 선박이 따라 붙어야 했죠. 지금까지는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역할을 항상 구축함이나 순양함이 맡았거든요. 그랬다가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서 미 해군에게 한번 혼이 났었잖아요. 저번에 봤었죠. 그래서 이러니까 일본 해군은 아예 이럴 바에는 전함을 붙여주자 이런 겁니다. 미 해군이 도전해 오면은 우리 전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컨고급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 두 척이 이번 수송작전을 도와주러 출동하게 된 거죠. 얘네 임무는 수송선단을 지키는 동시에 핸더슨 비행장에 무자비한 함포 사격을 가하는 겁니다. 비행장을 좀 파괴해놔야 미군 폭격기들이 수송작전을 방해하지 못하겠죠. 무엇보다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같이 미 해군이 도전해 온다 이러면은 일본 해군이 자랑하는 함대 결전으로 박살내주겠다. 이것이 얘네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일본 함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과달카날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육군 병력 1만 명이 타고 있는 수송선 11척, 그리고 그 수송선을 호위하는 구축함 12척, 이렇게 수송선단이 구성됩니다. 이 수송선단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레이저 타나카 제독인데 오늘 이야기에는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과달카날 전투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그 수송작전을 계속해서 맡고 있던 인물이죠. 하는데 이 수송선단이 상륙할 때 수월하게 돕기 위해서 핸더슨 비행장에 야간 함포 공격을 하는 함대가 조직됩니다. 바로 아베 히로아키 중장이 이끄는 제11전대, 저희 이야기 속에서 전함 키르시마와 히에이가 속한 함대입니다. 이 함대에는 전함 키르시마, 히에이뿐만 아니라 경순양함 나가라, 그리고 구축함 11척, 이렇게 이 함대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외에도 각종 임무를 맡고 일본 함대가 곳곳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렇게 전함 키르시마와 히에이는 11월 9일에 추룩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각각 약 한 1,400명 정도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고요. 이들을 싣고선 2,000km 떨어진 구아달카나를 향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얘네 임무는 상륙선단을 엄호하고 밤에 몰래 가서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미 해군은 일본군의 작전을 알고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실은 일본 수송선단과 이를 호위하는 전함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알아야지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선 미 해군 정보부는 일본 해군이 온다는 것을 눈치챘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1000km 떨어진 뉴 브리튼 섬에 있는 라바울에 일본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라바울에 근데 일본 수상함들이 집중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솔로몬 제도를 둘러싸고 일본 해군의 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집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 해군도 저것들이 한번 일을 치겠구나 이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일쯤 되면 미 해군도 대규모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상륙해 올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어요. 당연히 이를 호위하는 강력한 수상함대가 따라붙게 될 거라고 예상하게 되고요. 근데 미 정보부가 일본 해군이 동원한 전력을 약간 과대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미 정보부는 2척의 항공모함, 4척의 전함을 포함해서 거의 40척에 가까운 일본 해군의 대선단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 엄청난 병력을 막아낼 전력이 미 해군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 해군은 한 달 전인 10월 달에 산타크루즈 해전을 치렀었는데 그 과정에서 항공모함 호넷이 침몰하고 엔터프라이즈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따라서 한 척의 항공모함도 미 해군에게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 공격을 막아내야 할 미 해군이 참 암담한 상황이죠. 미 해군은 급하게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기동부대를 보냅니다. 근데 본래대로라면 엔터프라이즈가 가야 하겠지만 아직 수리가 끝나질 않아서 항공모함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옆에서 따라다니던 호위함들인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 2척, 그리고 2척의 순양함과 8척의 구축함이 과달카날로 가게 됩니다. 전함 2척이 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비록 항공모함이 없기는 하지만 미 해군은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에서 출격하는 항공기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하나의 항공모함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안심이 되었겠죠. 지금 미 해군의 주축이 되는 전함 2척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를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워싱턴, 사우스 다코타 이 2척은 앞서 저희가 본 일본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보다 더 뛰어난 전함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일단 워싱턴, 사우스 다코타 모두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준공된 전함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최신 전함들이에요. 일단 2척 모두 16인치 함포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보다 더 큰 대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전함으로 건조되었기에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둘 다 장갑도 두껍고요, 방어력도 뛰어났어요. 게다가 최신 기술인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전함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속도가 좀 더 빠른 거랑 해병들이 경험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본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가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던 거죠. 그러나 일본 해군의 주특기가 야간 전투였거든요. 자기들도 밤에 제일 잘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두 척과 미 함대는 야간전의 대가라고 불리던 일본 해군의 전함과 한밤중에 해전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 해군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미 해군 전함 사우스다코타와 워싱턴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11월 9일에 미 해군은 정찰 보고를 통해서 강력한 일본 함대가 구아달카날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일이나 13일쯤 되면은 일본 함대와 전투가 벌어질 것도 확실해져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 전함들이 도착을 못한다면 누가 일본 함대를 견제해야 하냔 말이죠. 물론 구아달카날 주변에 미 해군의 군함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 배들을 모아갖고 어떻게든 일본 함대를 막기로 해요. 당시 구아달카날 섬에 병력을 추가로 상륙시키려고 하던 건 일본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군도 날마다 구아달카날에 새로운 병력을 상륙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시나 11월 초에도 미군은 수송선단을 이용해서 구아달카날에 계속 물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미 해군 군함들이 있었어요. 구아달카날 해역을 방어할 유일한 함선들이 바로 이 호위선단 배들이었습니다. 구아달카날 섬 북서쪽 방향으로 향해서 밤을 틈타 구아달카날 앞바다로 몰래 오는 일본 군함들을 이 배들이 막아야 했어요. 구아달카날에서 수송선단을 지키고 있던 미 함대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11월 10일 목요일에 미 해군은 이 두 함대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이 함대에 소속된 배들이 오늘 볼 구아달카날 해전 전반부에서 일본 해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요. 이 함대의 배들이 이름이 좀 낯이 익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편에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있던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 경순양함 헬레나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또 수송선단을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 말고도 중순양함 포틀랜드, 경순양함 주노, 아틀란타, 그리고 구축함 8척으로 구성된 함대였어요. 다 합치면은 11척이 됐죠. 문제는 이 함대가 가지고 있는 순양함 5척의 화력을 모두 동원해도 일본 전함 히에이, 키르시마 2척의 화력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미 해군도 실로 어려운 임무를 떠맡게 된 겁니다. 일본 전함들과 싸울 수 있는 미 전함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든 압도적인 화력 차이를 극복하고 일본 함대를 막아야 했어요.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이 두 척의 신형 전함이 오고 있지만 그 전에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맡게 된 미 해군 장군 2명이 있는데요. 해군 소장 노먼 스콧과 다니엘 제이 캘라한이었습니다. 스콧 장군은 저희가 저번에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 이야기에서 언급을 했었죠.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서 일본 함대를 격파했던 그 스콧 제독입니다. 얘가 한 달 뒤에 또다시 한밤중에 일본 해군을 맡게 되는 임무를 맡은 거죠. 칼라한과 스콧 두 사람은 모두 계급이 같습니다. 해군 소장이에요. 근데 칼라한이 스콧보다 며칠 더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미 함대의 총지휘를 칼라한이 맡게 되어요. 실제로 전투 경험은 스콧이 더 많았지만 선후배 관계를 좀 따진 것 같습니다. 칼라한이 그때까지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험 미숙이 있다가 미 해군의 발목을 약간 잡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아달카날 해전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제독이 이끄는 일본 함대는 전함 히에이, 키르시마 2척을 중심으로 경순양함 나가라와 구축함 11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베 제독은 이 함대를 이끌고 11월 12일에 구아달카날 인근 바다까지 도착합니다. 얘네 임무는 핸들슨 비행장에 밤에 함포 사격을 가하는 거였죠. 핸들슨 비행장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한편 1만 명의 일본 병사들을 싣고 있는 상륙선단의 수송선 11척과 이 수송선들을 호위하는 구축함들도 같은 날 숄트랜드 섬에서 출발합니다. 숄트랜드 섬은 구아달카날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일본군의 기지였어요. 자, 이렇게 일본 해군이 오는 동안 칼라한 제독과 스콧 제독이 이끄는 미 함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베가 구아달카날 인근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11월 11일까지만 해도 미군은 열심히 구아달카날의 수송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얘네가 걱정할 건 하늘에 나타나는 일본 폭격기들이었겠죠. 아직까지는 일본 함대에 대한 목격은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11월 11일 밤에 스콧 제독이 이끄는 순양함들이 구아달카날 인근 앞바다를 순찰하지만 일본 해군과 맞닥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미 해군도 지금 일본 해군이 몰려오고 있는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송작전을 마치고 수송선들은 달아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2일에 핸들슨 비행장에서 출격한 정찰기들이 드디어 일본 함대를 발견해요. 일단 11월 12일 오전에 과달카날에서 536km 떨어진 거리에서 아베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발견된 거죠. 미 해군도 전함 2척 그리고 경순양함 1척, 구축함 6척 등의 함대가 발견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본 함대 전력까지 파악한 거죠. 무엇보다 전함 히, 키르시마의 경순양함 나가라까지 발견됩니다. 일본 해군도 지금 자신들에게 공격해 오는 전함 중에서 히에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정보가 좀 뛰어났죠? 미 해군은 아직 수송선단을 발견하지는 못했었지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를 이끌고 아베 제독이 과달카날로 오고 있다는 건 알게 됩니다. 이 속도로 일본 함대가 남쪽으로 전진해 온다면 11월 12일 밤에 과달카날 앞바다에 나타날 것이라고 미 해군이 예상해요. 도착한다고 했던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는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전함 2척을 포함한 일본 함대와 해전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밤에 벌어질 해전이라서 핸들슨 비행장의 항공대 업무도 기대할 수 없고요. 앞으로 있을 전투를 위해서 수송선단에서 멀쩡한 상태인 모든 배들이 칼라한 제독에게 주어집니다. 일본 공군의 폭격에서 피해 입은 구축함과 지뢰 제거함 등을 제외하면 모든 배들이 칼라한에게 주어집니다. 이 함대의 화력을 모두 합쳐도 아베 제독이 가진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 2척보다 약했어요. 다른 배들 다 제쳐놓고 전함 2척보다 약했습니다. 그만큼이나 한포 대결에서만큼은 전함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떻게든 전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미 해군은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걸 알고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당히 비장했을 것 같아요. 미 함대는 11월 12일 저녁 6시 무렵 과달카날 앞바다로 나아갑니다. 밤에 이 지역을 일본 함대가 하려고 이제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날 밤에는 무조건 치열한 해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칼라한 제독이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에 타고 있었고요. 이게 미 함대의 기함이 됩니다. 스콧 제독이 경순양함 애틀랜타에 타고 있었고요. 이 함대는 한 줄서기로 쭉 늘어서서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차놀이 할 때 한 줄로 쭉 서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구축함들이 서고 중간에 순양함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뒤에도 구축함들이 서게 되고요. 일본 함대와 마주치기 전까지 이렇게 한 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11월 13일 0시가 됩니다. 하필이면 이날이 금요일인데요. 13일의 금요일, 그러니까 서양에서 굉장히 재수없는 날로 여기잖아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유명한 공포영화 시리즈도 있죠. 상당히 재수없는 날이에요. 근데 13일의 금요일인 것도 짜증나는데 하필이면 미함대 군함 숫자도 13척입니다. 13이라는 숫자가 계속 겹치는 이상한 현상이 보이죠. 어쨌든 칠흑 같은 밤에 13일의 금요일이 시작됩니다. 미 함대는 온통 긴장하고 항해를 하고 있었겠죠. 언젠가 이제 조만간 만날 것 아니겠어요? 11월 13일 새벽 1시 무렵 아베 제독이 이끄는 일본 함대도 사보섬과 과달카날 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들어섭니다. 저희가 과달카날을 둘러싼 여러 해전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보섬 해전, 케이프 에스프렌스 해전 등등 이러한 야간 해전들이 벌어졌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쉽게 보시면 과달카날로 들어오는 길목이었어요. 아베 제독은 그날 밤에 미 해군과 설마 야간 해전을 벌이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 2척 모두 고폭탄과 삼식탄을 잔뜩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탄들은 터지는 것과 동시에 화염을 일으키면서 주변에 파편을 비오듯이 뿌리는 포탄입니다. 핸들슨 비행장에 포격할 때 지상에 있는 건물과 병사들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 포탄들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히에이와 키르시마가 육지에 한포 사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해전을 벌일 생각이었다면 이런 포탄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배공격할 때 효과적인 다른 포탄을 준비했었겠죠. 예컨대 철갑탄을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제독은 해전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고 그날 밤 내내 아무런 방해 안 받고 신나게 핸들슨 비행장에 한포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본 함대의 가운데에는 전함 히에이와 키르시마가 나란히 서서 항해하고 있었고요. 히에이와 키르시마 양옆으로 구축함들이 쭉
퍼져서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함대 가장 선두에는 경순양함 나가라와 척후로 내보내는 구축함 몇 척이 가고 있었고요. 한 줄로 서서 오는 미 함대와는 포메이션이 좀 달랐던 겁니다. 이랬던 탓에 이따가 일본 함대 레이더에 일본 함대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포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상대를 먼저 발견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기술을 적극 쓰고 있던 미 해군이 먼저 일본 해군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었잖아요. 미 해군은 11월 13일 금요일 새벽 1시 24분에 경순양함 헬레나에서 일본 함선들을 발견합니다. 경순양함 헬레나는 직전 에피소드인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서도 레이더를 통해서 일본 배들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기술력이 중요한 거죠. 일본 해군이 아무리 자기들이 밤에 날고 긴다고 자만하고 있어도 레이더라는 기술을 통해서 벌써 일본 해군을 미군이 발견한 겁니다. 칠흑 같은 밤에 무려 25km 떨어진 거리에서 헬레나가 일본 함선들을 발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 일본 전함들은 육안으로 미 해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25km 밖에 있는 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올빼미나 부엉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기술의 차이로 일단 미 해군이 한 발 먼저 앞서간 겁니다. 아직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력 차이는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먼저 발견했잖아요. 시작이 좋습니다. 근데 미 함대를 지휘하는 칼라한 제독도 답답한 게 자기가 신형 레이더가 장착된 헬레나나 포르틀랜드에 타면은 됐을 텐데 하필이면 미 함대에서 제일 꽂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던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에 타서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있던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 때도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는 레이더를 쓰지 못하는 바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스콧 제독이 전투를 지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해군이 같은 실수를 또 되풀이한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레이더로 전황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 지휘하는 칼란 제독은 답답하게 되는 거죠. 전투 보고는 레이더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지휘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전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엇갈리게 되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더가 장착된 배들에서 계속해서 칼란에게 정보가 들어오고 미 함대 지휘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와중에 칼란 제독은 자기 함대의 침로를 변경합니다. 일본 함대가 오는 길에 길게 늘어서서 일제 포격을 가할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T자형 기동을 시도한 거죠. 이 T자형 기동에 대해서는 스시마 해전 그리고 직전 에피소드인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대 전함은 가장 앞에 있는 몇 개의 포만 쏠 수 있는 반면 길게 옆으로 늘어선 지금 미 함대의 배들은 모든 한 포를 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동인 거죠. 그래서 이 T자형 기동을 켈란이 시도한 겁니다. 새벽 1시 39분에 레이더가 장착된 경순양함 헬레나에서 적의 함선수가 10척이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때 켈런 제독은 혼란 속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일본 배들이 어느 거리에 있는지 이 거리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칼라한 본인이 레이더가 있는 배에 탔으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약간 아쉽죠. 미 함대가 지금 한 줄로 서서 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대의 가장 앞에 있던 구축함들에선 아니 지금 대체 왜 공격을 안 하고 있는지 답답해합니다. 발견됐다는데 제대로 상부에서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미 함대 가장 앞에서 가고 있던 구축함 쿠싱에서 3.6km 떨어진 거리에서 적함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보내옵니다. 쿠싱이 발견한 배들은 일본 구축함 유라치와 하루사메였습니다. 새벽 1시 42분에 쿠싱은 일본 구축함들에게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서 우현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보고를 해요. 한 줄로 나란히 서서 가던 미 함대 가장 앞에 있던 구축함 쿠싱이 일본 구축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합니다. 이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배들도 다 같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에 항로를 다시 변심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러면서 누구는 우회전을 하는데 누구는 원래 가던 대로 가고 하면서 미 함대가 제각기 움직여요. 이러면서 대형이 무너집니다. 한 줄서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죄다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러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가장 앞에 가고 있던 구축함 유라치와 하루사메 이 두 척도 미 함대를 발견해요. 마침내. 그러고선 곧바로 아베 제독에게 미 함대가 발견되었다고 알립니다. 아베 제독은 히에이에 타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죠. 일단 그날 밤에 미 해군이랑 해전을 벌일 생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전함 히에이와 키리시마 두 척 모두 고폭탄이 여기저기 잔뜩 굴러다니고 있었고 한 포에도 고폭탄과 삼식탄이 장착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해전을 벌이면 배에 있는 포탄이 유폭될 가능성도 크고 이런 포탄으로는 적 함선에 큰 피해도 못 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베는 고민해요. 잠시 물러나서 재무장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공격하러 갈까?
아베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지금 자기한테는 전함이 두 척이나 있잖아요. 미 해군에겐 전함은커녕 히에이와 키로시마에 대항하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아베 제독은 빨리빨리 장착된 포탄을 철갑탄으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야, 이제 해전해야 되니까 빨리 철갑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수병들이 달라붙어서 바쁘게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는 미 함대를 향해 공격을 퍼붓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요. 미 함대는 대형이 흐트러졌고, 게다가 칼란 제독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대응이 늦어졌어요. 반면 일본 함대는 적을 발견하는 것도 늦었고, 거기에다 포탄 교체하느라 잠시 시간을 지체하게 된 거죠. 이래서 양쪽 모두 느릿느릿 반응을 했었습니다. 미 함대 칼란 제독은 새벽 1시 45분에 공격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공격은 일본 해군이 먼저예요. 칼란이 공격 준비 명령,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한 지 몇 분이 지났을 때 일본 해군이 탐조등을 갑자기 킵니다. 일본 구축함 아카츠키의 탐조등이 미 경순함 아틀란타를 비추어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누가 탐조등을 켜고선 자기를 비추잖아요. 구축함 아카츠키는 탐조등 아틀란타를 찾았고, 아틀란타는 갑자기 누가 불을 밝히니까 서로 상대를 발견한 겁니다. 둘 사이 거리는 2.7km였고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양쪽이 서로를 향해 한 포를 발사해요. 이러면서 과달카날 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양쪽 함대가 너무 가까웠단 말이에요. 2.7km 거리면 해전에선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입니다. 히에이와 키로시마가 갖고 있는 주포의 사거리가 30km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를 만들었던 건데 2.7km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거의 뭐 둘이 붙어갖고 주먹 싸움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탐조등이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누가 포를 쏘니까 그 즉시 과달카날 앞바다에 모여있던 이 미함대와 일본 함대 모든 함선들이 공격을 시작해요. 칼란 제독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모릅니다. 앞서 혼란 속에서 미 함대의 대형이 흐트러졌죠. 그리고 칼란이 타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에는 레이더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효과적인 레이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베 제독이 이끄는 일본 함대가 두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칼란 제독이 받은 보고에선 일본 함대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뭐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누굴 공격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러니까 칼란은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All ships fire to starboard, even to port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홀수 함선은 오른쪽으로, 짝수 함선은 왼쪽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미 함대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홀수 짝수라는 번호를 전투 이전에 받았나 이게 확실하지 않았고, 이미 대형이 흐트러져 있어서 정신도 없었던 데다 이미 일본 배들이랑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누구는 오른쪽으로 누구는 왼쪽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실한 함선 몇 척이 또 이 명령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면서 미 함대가 더 뒤죽박죽으로 엉키고 상황은 혼란스러워지기만 합니다. 이때가 새벽 1시 48분 무렵이에요. 이때부터 전투는 완전히 혼전이 됩니다. 죄다 섞여갖고 난투극을 벌이는 거죠. 양쪽 배들이 뒤엉켜서 눈에 보이는 적에게 마구 함포를 발사하면서 전투를 벌이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대형 함선들이 해전을 벌인 건 과달카날 해전이 역사상 마지막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날 전투가 워낙 혼란스러운 난투였기에 정확한 전투 경과를 이야기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날 해전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격침된 배는 일본 구축함 아카츠키였어요. 아카츠키는 맨 처음 탐조등을 켰던 일본 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깜깜한 방안, 깜깜한 동굴에서 누가 촛불 하나를 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당연히 모든 미 함선의 함포가 아카츠키에 집중됩니다. 칼란 제독이 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최소 6척의 미 함대 배들이 아카츠키에 포격을 가하고 구축함은 단방에 폭발해버립니다. 이 구축함은 무게가 전함 히에이의 1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배였지만 배가 폭침하면서 18명이 전사하게 되어요. 그래도 승조원이 180명이었는데 운 좋게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한편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서 미 함대를 이끌었던 스콧 제독 있죠. 스콧은 그 시각 경순양함 아틀란타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틀란타는 해전이 시작하고 일본 해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 전투가 시작하고 미 해군은 워낙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아틀란타가 적극적으로 발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려 보니까 같은 편 구축함이 앞을 가리고 있던 거죠. 그러는 동안 일본 해군에게 계속 공격을 받은 아틀란타는 5.5인치 포탄 13발과 5인치 포탄 12발, 3인치 포탄 몇 발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탄을 비오듯이 맞은 거죠. 구축함 아카츠키가 침몰하기 직전에 쐈던 어뢰가 또 아틀란타에 명중합니다. 이날 워낙 전투가 혼란스러워서 아카츠키가 아니라 다른 배가 쏜 어뢰일 수도 있다고 다른 자료에서는 그러네요. 중요한 건 누가 쐈든 간에 일본 구축함들이 여러 개의 어뢰를 아틀란타에 명중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이
아틀란타의 왼쪽에 명중하고요. 이 공격으로 아틀란타의 엔진이 멈춥니다. 엔진이 멈추고 비틀거리던 아틀란타는 하필이면 칼란 제독이 타고 있는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 앞을 지나가요. 샌프란시스코는 깜깜한 한밤중에 난투극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웬 배가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게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아틀란타에 한포 사격을 가해요. 샌프란시스코의 기록에 보면 Small cruiser or large destroyer further ahead on the starboard bow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순양함이나 좀 덩치 큰 구축함이 앞에 나타나고 공격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같은 편배인 아틀란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워낙 혼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 편 배도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긴 거죠.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편배인 아틀란타한테 철갑탄을 무려 19발이나 명중시킵니다. 이 공격으로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 참가했었고 현재 미 함대 서열 2위인 스콧 제독이 전사합니다. 어이없게도 같은 편 중순양함의 공격을 받고 전사한 거죠. 스콧 제독뿐만 아니라 많은 승조원이 이때 전사하게 되어요. 샌프란시스코의 5인 사격을 받고 아틀란타는 완전히 멈춰서 전투에서 낙오됩니다. 미 함대의 가장 선두에 있던 구축함 크싱 역시 일본 구축함들과 한포 사격을 벌이다가 큰 피해를 입고 전투에서 이탈하고요. 한편 이 해전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 전함 히에이입니다. 히에이는 일단 옆에 있는 구축함들보다 거의 3-4배는 컸단 말이에요. 당연히 멀리서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꼬마 배들이 뒤섞여서 싸우는 가운데 갑자기 거인이 나타난 거죠. 히에이는 총 9개의 탐조등을 켜고선 14인치 포와 6인치 부포를 이용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미군 함정들은 히에이에게 공격을 주력해요. 이날 해전의 1등 공신은 아마 미 구축함 라피가 될 텐데요. 라피가 히에이한테 엄청 가까이 접근해서 집중 공격을 퍼부어서 큰 피해를 줍니다. 미 구축함 라피와 전함 히에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겨우 6m밖에 안 되었다고요. 지금 벌어지는 해전이 얼마나 혼전인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6m 거리였다는 거죠. 둘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 배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미드웨이 해전이나 산호 해전, 동부솔로몬 해전 이야기할 때는 양쪽 함대가 서로 수백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싸웠잖아요. 그런 항공모함 해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서로 6m 떨어진 거리에서 치열한 한포 사격을 벌이는 거죠. 6m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싸우는 거면 정말 대항해 시대 해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가까이 싸웠다는 겁니다. 구축함 라피는 전함 히에이에 비하면 완전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라피의 무게가 1650톤인데 무게가 32,000톤의 히에이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도 히에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둘의 싸움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급부터가 달랐어요. 그런데 라피가 덩치가 작았고 히에이한테 정말 가깝게 접근해서 딱 붙어 있었다는 게 이날 행운이었어요. 라피가 너무 작은데 바로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히에이가 가지고 있던 커다란 대포로 조준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라피가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가까이 붙은 미 구축함 라피의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5인치 포와 기관총으로 히에이의 옆구리를 쫙 긁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라피가 강한 공격으로 히에이의 상부 구조물과 함교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공격으로 히에이에 타서 지휘를 하고 있던 아베 제독이 큰 부상을 입고 그 부하들까지 전부 전사하게 돼요. 라피뿐만 아니라 다른 미 구축함들이 달라붙어서 계속 초근접거리에서 히에이를 괴롭혀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커다란 함포로 조준을 못하니까 히에이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게 히에이에게 큰 피해를 줬던 라피는 잠시 뒤에 어뢰를 맞고 전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한편 전투의 혼란이 지속되고 아군 적군도 구분을 못하니까 칼란 제독은 2번이나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워낙 전투가 혼전이고 또 자기 눈앞에 지금 일본 함정이 있어서 교전 중인 배들도 있었기에 전투는 계속 지속되었어요. 칼란이 내렸던 공격 중지 명령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미 함대에게 가져옵니다.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공격 중지 명령이 떨어지니까 당황스러웠겠죠. 한편 새벽 1시 55분에 미 구축함 벌턴이 같은 편배와 충돌을 피하려다 어뢰 2발에 맞습니다. 이때 구축함이 둘로 쪼개지면서 단 10초 만에 침몰해 버리고요. 1분이 지난 새벽 1시 56분에는 미 구축함 어바넌이 일본 전함 히에이에게 접근합니다. 앞서 미 구축함 라피가 가까이서 긁었던 공격, 이 공격으로 인해서 히에이에는 불이 나 있었다고 해요. 이때 어바넌이 어뢰 3발을 발사해서 이 중 한 발을 히에이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히에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또 어둠을 틈타서 구축함은 잽싸게 달아나고요. 이쯤 되면 전함 히에이도 화가 납니다. 자랑하는 커다란 대포를 마음껏 써봐야 하는데 너무 작은 배들이 잽싸게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대로 공격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히에이 눈에 칼란 제독이 타고 있는 미함대 기함 샌프란시스코가 발견됩니다. 2배 사이의 거리는 2.3km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칼라한 제독도 히에이를 봐요. 미 함대배들은 자기가 어둠 속에서 어떤 배랑 싸우고 있었고 누구한테 공격을 했고 이런 보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칼라한 제독은 I want the big ones 라고 무전기에 얘기를 합니다. I want the big ones. 큰 놈들부터 공격해라. 난 큰 놈을 원한다. 이런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큰 놈은 당연히 일본 전함 히에이입니다. 히에이가 다른 배들보다 2배나 컸기에 당연했죠. 미 함정들은 히에이를 집중 공격합니다. 특히나 칼라한 제독이 타고 있던 샌프란시스코가 히에이에게 모든 함포를 겨냥해서 공격을 퍼부어요. 그러나 전함과 중순양함의 맞대결이잖아요. 중순양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에이와 곁에 있던 구축함들이 발사하는 포탄을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다 뒤집어 쓰게 되어요. 이 공격으로 미 함대를 지휘하던 칼라한 제독이 전사합니다. 히에이는 핸더슨 비행장 폭격할 때 쓰려고 했던 삼식탄을 아직도 쓰고 있었거든요. 이 포탄의 파편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면서 샌프란시스코에 큰 사상자를 발생시킵니다. 히에이에게 총 15발의 포탄을 맞은 샌프란시스코는 결국 전투에서 이탈해야 했어요.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총 2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기록이 될 정도로 미 함대의 기함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히에이가 삼식탄이 아니라 철갑탄을 썼다면 샌프란시스코는 확실히 침몰했을 거예요. 히에이가 핸들슨 비행장을 포격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해전 때 쓰는 철갑탄 대신에 삼식탄을 썼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는 살아남기는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경순양함 헬레나의 엄호를 받으면서 전열을 이탈하는데요. 이때가 과달카날 해전이 시작된 지 한 15분쯤 지난 때입니다. 단 15분 만에 미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구축함 쿠싱은 20발의 포탄을 맞고 대파되었고 앞전에 히에이한테 성공적인 공격을 펼쳤던 미 구축함 라피는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구축함 어베넌도 명중탄 몇 발을 맞았고요. 경순양함 아틀란타는 멈춰서서 불타고 있었고 여기에 타고 있던 스콧 제독도 전사했습니다. 전함 히에이에게 정면으로 덤볐던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 역시 여기 타고 있던 켈란 제독이 전사하고 배도 박살났고요. 중순양함 포틀랜드 역시 어뢰 2발을 맞고 히에이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유라치와 아마스카제가 발사한 어뢰에 맞고 구축함 바론도 침몰했고요. 새벽 2시가 되면 미 함대에서 멀쩡한 배는 구축함 3척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배들은 불타고 있거나 포탄을 맞아서 어딘가 이상이 생겼었어요. 근데 아직 전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구축함 에런워드는 불에 타고 있는 배들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본 함대 눈에 딱 들킵니다. 전함 키리시마의 14인치 주포를 포함한 모든 함포가 이 작은 구축함을 공격해요. 그래서 총 10발의 포탄이 아론월드에 명중하면서 배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새벽 2시 5분 무렵 구축함 문세는 5발의 어뢰를 히에이에게 발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 구축함들의 공격을 받고 대파되어요. 일본 구축함 아마스카세의 경우 전함 히에이의 집중 공격을 받고 표류하는 샌프란시스코에게 어뢰 공격을 하러 접근했다가 미 경순양함 헬레나에게 집중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중탄을 안 맞은 미 함대 배가 없었습니다. 한 척의 구축함 빼고는 모든 배들이 포탄을 이때 맞았어요. 일본 함대도 비슷한 경우였고요. 거의 모든 배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양쪽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있던 치열한 난투극의 결과가 이랬던 거죠. 새벽 2시 반쯤 되었을 때 양쪽 모두 교전을 중단하고 잠시 물러납니다. 이미 일본 해군이나 미 해군이나 입었던 피해가 너무 커서 더 전투를 벌이기가 힘들었어요. 약 40분간 이어진 해전에서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미 함대는 켈라한 제독, 스콧 제독 2명의 지휘관을 모두 잃었죠. 미 함대에서 멀쩡한 배는 구축함 플래처 한 척뿐이었고 이 구축함을 제외하면 움직일 수 있던 배가 경순양함 헬레나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 해군은 치열한 해전이 잠시 끝나고 아직도 전함 키리시마, 경순양함 나가라와 구축함 4척이 멀쩡했습니다. 4척의 구축함, 그 외에도 구축함 4척이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아직 전투에 참여할 수는 있었고요. 다만 아베 제독이 타고 있던 전함 히에이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덩치가 컸던 만큼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히에이는 근거리에서 무려 85발의 포탄을 맞으면서 대파당했단 말이에요. 명중한 포탄 대부분은 구축함이 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력은 크지 않아서 히에이의 장갑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히에이의 상부 구조물과 함교에 큰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와 전투를 벌이다가 조타실에 명중탄을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히에이가 조타 불능 상태가 됩니다. 운전을 못한단 말이죠. 아베 제독도 부상을 입었고요. 이외에 일본 해군은 그날 전투의 피해로 2척의 구축함을 잃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베 제독은 고민해요. 그때가 새벽 2시 반이었는데
일본 해군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미 해군도 큰 피해를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로 쫓아가서 남은 세력을 경멸하고 핸들슨 비행장에 포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임무 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베가 이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40분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로 일단 아베 제독이 정신이 쏙 나가 있었고 본인도 부상을 입었잖아요. 옆에 있던 부하들도 다 죽었고요. 무엇보다 자기가 타고 있는 전함 히에이의 피해가 너무 컸어요. 이러니까 계속 전진해서 핸들슨 비행장까지 가야 하나 걱정인 겁니다. 처음에 핸들슨 비행장까지 핸들슨 비행장 공격하려고 가지고 왔던 고폭탄과 삼식탄도 해전할 때 많이 써버렸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본 함대를 모아서 핸들슨 비행장까지 간다 한들 날이 밝기 전까지 무사히 포격을 마치고 달아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베는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함정에게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타불능이 되어서 못 움직이고 있는 전함 히에이와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구축함 2척을 제외한 모든 함대가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전함 키리시마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다. I will be back 하면서 일단 날이 밝았으니까 퇴각한 거죠. 그날 새벽 3시에 결국 일본 해군은 상륙작전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 전함이 포함되어 있던 아베 제독의 함대가 결국 물러나기로 했으니까 수송선들도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만 명의 병사들을 싣고 있는 수송선들도 숄트랜드 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11월 13일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요.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던 미 중순양함 폴틀랜드는 밤 동안의 전투로 인해서 정지해 있던 일본 구축함 유다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포격을 가해서 유다치를 침몰시켜요.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목표는 일본 전함 히에이가 됩니다. 새벽에 있던 해전에서 미 함대가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이 배를 두들겨 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여러 명의 난쟁이들이 달려들어서 거인을 때려눕힌 격인데요. 이 거인이 아침이 되고 해가 밝았는데도 전투에서 입은 피해로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편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과달카날 핸들슨 비행장에서 출격한 항공기를 미군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미군 세상이 된 겁니다. 밤을 틈타서 어둠에 숨어있던 전함 히에이가 낮이 되면서 완전히 공격에 노출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있던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선 곧바로 미군 폭격기들이 히에이를 공격하러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과달카날 해전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11월 13일 새벽에 치열한 해전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20척이 넘는 함정들이 40분간 뒤엉켜서 싸운 그 혼란을 저희가 모두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수치도 다 다르고 사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혼전이었으면 다들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 있던 야간의 해전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투였거든요. 여기저기 배들이 죄다 뒤엉켜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항공모함이 주역이 된 태평양 전역에서 아직까지도 마치 근대 시절을 연상케 하는 해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해전은 전투 결과만 놓고 보면 아베 제독이 이끌던 일본 함대의 승리예요. 그러나 아베 제독이 이끌던 함대는 결국 핸들슨 비행장을 포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11월 13일 새벽에 1만 명의 일본 병사들이 과달카날에 상륙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 해군이 치열하게 싸워서 투혼을 불태워서 일본군을 막아낸 거죠. 그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이겼으니까, 막아냈으니까 대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질 않았어요. 일본군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일본 해군은 오늘 이야기에서 살아남은 배들과 새로운 함대를 추가로 규합해서 바로 다음 날인 11월 14일 저녁에 또 과달카날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 해군은 마침내 도착한 신형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 2척을 동원해서 반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취역한 지 무려 27년 만에 전함 키리시마는 미국 전함들과 함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정말 다사다난한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의 과달카날 해전의 중후반부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 큰 피해를 입고 바다에 간신히 동동 떠있던 전함 히에이의 최후를 간단히 보고요. 히에이의 자매함 키리시마가 미 해군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시 과달카날로 가서 미 전함들과 벌이는 전투를 보겠습니다. 또한 과달카날에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일본 해군과 이를 막으려는 미군의 분투까지도 저희가 쭉 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에피소드는 설날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원래 토요일 0시에 업로드를 했는데 하루 앞당겨서 설날 0시에 업로드를 할게요. 전공과 함께 연휴를 보내는 즐거운 설날을 보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기념해서 단순히 전투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더 알찬 이야기로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과달카날 전투뿐만 아니라 거함과 포시드의 경쟁과 전함들에 관한 뒷배경까지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전함 덕후들이 보는 전문 책들이나 이런 데서 제가 인용을 많이 했고요. 오늘 과달카날 해전의 전반부 내용은 어디서 제가 주로 인용을 했냐면 그 미해군 측 공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참조를 했고요. 그 외에 역사 책들에서 이런저런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오늘 스크립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발간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과달카날 전투, 특히나 과달카날 해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국내에 발간된 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제가 모아서 스크립트를 써야 했는데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영문으로 된 자료들을 읽고 이거를 한글로 옮겨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과정이 좀 어렵긴 했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재밌었고, 무엇보다 해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막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함이나 해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댓글로 여러 가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저도 초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좋은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